요즘은 나 카드를 쓰니까 제가 지폐를 정말 오랜만에 만져봅니다. 여기 사람 얼굴 다 잊어버렸어요.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황. 이 지폐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 지폐는 특히 높은 금액은 전부 이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지폐가 8종류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무진 시대의 사회는 부족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혈연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좋을 때는 다 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순식간에 위기가 닥치면 순식간에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단합이옵니다. 몽골뿐 아니라 모든 종족, 부족 같은 이 지파들도 연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지나고 나면 뭐 전부 족보다 혈연 관계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후대에 만든 징기스칸의 족보를 보면 주변 부족이 전부 친족입니다. 전부 한 조사에서 나왔대요. 이렇게 보면 혈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나 유목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혈연 말고는 너와 내가 뭐 우리 같은 운명이야 이거를 말할 어떤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혈연을 내세워요. 우리는 알고 보면 한 조상에서 나온 뿌리야 뭐 이러죠. 그리고 여기가 좀 혼인관계가 좀 복잡해서 친자 양자가 막 섞입니다. 거기다가 뭐 주기적으로 납치당해, 납치해와. 그러면 자식이 나오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그냥 결정해. 얘가 잘생기고 쓸만한데 그냥 네 자식으로 해. 나 선물 하나 줄게. 진짜 이래요. 이런 사회다 보니까 그냥 복잡하면 전부 안다야, 의형제 뭐 이러면서 또 막 서로 간에 어쨌든 혈연 관계로 이제 사회를 꾸려나갑니다. 혈연을 중시하고 뭐 을이 중요하는 게 야성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생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혈연이나 의리를 위협할 갈등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의리와 야생이라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존하다 보니까 행동의 선택도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의리야. 그런데 갑자기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다 보니까 외부 문명세계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혈연과 의리를 지키는구나.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야. 봐라, 저 야만적인 몽골 부족도 의리, 형제, 부자 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니 우리 문명인이 어떻게 하겠니? 이러다 보니까 기록들이 좀 너무 과장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땠느냐?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땅이든 여자든 그냥 직접적인 약탈물을 두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집단이 연합해서 싸울 때는 어떡하냐? 그냥 내가 죽인 건 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전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단합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활은 내가 쐈는데 살아있었어. 그랬더니 내 의형제가 가서 쳐서 죽였어. 그래도 내가 죽였잖아. 이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깨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호이린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뜻이 산림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징기스칸이 부족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울 때 쿠차르라는 용사가 이 호이린 부족을 이끌고 징기스칸을 도와줍니다. 나중에 징기스칸이 커졌어요. 타타르족하고 싸우는데 이때는 이제 징기스칸이 부족이 많아지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약탈 문화 때문에 전투가 망한다. 왜냐면 싸우다가 말고 갑옷 입은 애 죽이면 그냥 내려서 베끼는 거예요. 전투가 엉망이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이제는 이런 개별 약탈을 그만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노획물은 공평하게 나누겠다 이럽니다. 쿠차르가 이게 또 하다가 약탈물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화가 나서 그걸 뺏으라고 반납하라고 그럽니다. 다시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그러자 쿠차르가 징기스칸을 버리고 딴 데로 갑니다. 나중에 옹칸하고 징기스칸이 대립했을 때 이들이 모두 옹칸 편에 섭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은 옹칸과 나이만을 몰아내고 마지막에 쿠차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약탈물 앞에 의리가 없다는 증거죠.
오늘의 주인공 초원의 왕자 징기스칸은 어떤 인물일까? 요즘 우리가 맨날 금수저, 흑수저 하잖아요. 그럼 징기스칸은 어느 수저에서 태어났을까? 징기스칸의 아버지는 예수게이 바투르입니다. 그 징기스칸 쪽 기록에 의하면 몽골 여러 종족의 군주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그 엄청난 조상에서 쫙 깔아가고 몽골 여러 부족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 과장입니다. 몽골족의 거주지는 고비 사막 북쪽에 있는 케를렌 강과 오농강 유역인데 이곳에서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부족이었어요. 이것은 타타르족과 키타이족이라고 하는데 거란족도 왔던 모양인데 하여간 여러 유목민족이 사는 접경지대였습니다. 당연히 싸움과 분쟁이 많죠. 몽골족은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한다는 거는 자주 한다는 뜻이죠. 1155년에 예수계에 있는 태무진 우게와 코리 부카라는 타타르 족장을 죽입니다. 또는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이제 약탈해서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집에 왔더니 부인이 마침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게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은 적장의 이름을 따서 태무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태무진이 13살 때 예수계가 어떤 전사의 파워에서 자게 됩니다. 그 집에 보르테라는 9살 소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태무친이 보르테를 보고 한눈에 반해갔더니 아버지가 보고 그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랑 친해지라고 놔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타타르인에게 독살됩니다. 부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곳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 이동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척들은 모두 저를 버렸어요. 부족장이 없어진다는 건 부족이 해체된다는 의미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시도했습니다. 예수게이가 갑자기 죽자 태무친의 부족에 위기가 닥칩니다. 이거 간단히 말하면 늑대 때도요 대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옆에 늑대 떼들이 바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몽골 초원에서 최고의 보험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약해지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기록이 태무친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예수게이가 갑자기 죽은 것은 주변 부족들이 보면 내가 제대로 흡수해서 내 힘을 키울 기회인 거예요. 삼림적 일파했던 타이치 우두족은 특히 태무진 부족을 탐을 냈죠. 그래서 태무진 부족을 습격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간신히 도망쳤지만 태무친은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보통 이 정도 되면 죽이거든요. 왜 죽이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원이 이게 힘의 원리라고 그랬지만 또 의리의 원리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이 남아있으니까 아마 이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태무친을 죽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태무친이 타이치 우두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거의 들킬 뻔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타이치 우두 부족 사람이라고 다 그쪽 사람이 아니에요. 태무친에서도 왔지만 여기저기 납치해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충성을 바쳐서 전사로 대우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자기 처지가 생각났겠죠. 그래서 그때 태무진이 물속에 숨어 있었는데 숨을 못 쉬니까 그냥 어두운데 용감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두우니까 다들 못 봤는데 그 친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못 본 척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태무친이 대단한 게 그 순간에 못 본 척 해준 애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스토리는 그 친구가 좀 정의로운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나 당신 믿고 왔어 뭐 이렇게 해야 스토리 영화가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너 나 살려줬지. 내가 여기서 뻥하면 너도 죽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세워서 탈출시켜 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태무친은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 벌써 이 아저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사자 얘기로 나오면 사자무리에서 순놈들은 적당히 큰 물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때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쫓겨난 숫사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도우며 살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이 돌아와서 다시 숫사자 우두머리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태무친의 광야 생활도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화되어 있지만 그냥 약탈도 하고 못할 짓 하면서 동지들을 모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힘이 좀 세지니까 약혼녀 집에 가서 약혼녀하고 이제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림이 좀 필려고 하는데 보르텐이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당해 버립니다. 당시 태무진의 힘으로선 도저히 이거를 이렇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테레이트족의 토그릴 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토그릴 칸은 나중에 이제 옹칸이라고 불리는데 옛날에 태무진 아버지의 친구 의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기록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 빨리 안 왔니? 내가 옛날부터 오라고 그랬지 않니? 옛날부터 오라고 그랬으면 옛날에 갔지 왜 안 갔겠어요. 가봤자 하인 취급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올려서 찾아간 거죠. 당시 케레이트족은 튀르크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 몽골 쪽에서는 좀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당시 몽골 거기 있는 부족들 중에서는 제일 문명화된 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국 국경에 가까웠던 위구르족을 몰아내고 그 수도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케레이트족은 상업도 발달하고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네리우스파의 경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야만 사냥으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불교든 기독교든 이런 종교를 받아들일 때는 어느 정도 도시도 만들고 조금 정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명화된 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야성이 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싸우는 걸 좀 싫어한다는 거죠. 싸워도 매너 있게 싸우지 마구 약탈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계와 옹칸이 과거의 의형제였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였을 가능성이 높죠. 야성이 사라지니까 필요한 데는 그 부족들을 용병처럼 썼을 겁니다. 어쨌든 옹칸의 도움을 받아서 태무친은 세력을 키우다가 메르키트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납치된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납치당했던 아내가 남의 부인이 돼 있었는데 그걸 되찾았다. 되게 찐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임신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짠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에 뒷스토리가 있는데 태무친이 메르키트족을 습격하면서 자기 부인을 약탈당했던 거에 대한 보복으로 메르키트족 여자들을 약탈을 합니다. 보르테를 뺏길 때 공격해온 메르키트족 병력이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옹칸과 자무카의 연합군은 무려 4만이었다고 합니다. 과장이 심하겠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병력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태무친이 보복을 했다,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가 아니라 태무친의 정치적 판단력의 승리라는 거죠. 옹칸, 자무카, 메르키트족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별로 세력도 세지 않은 자기가 가서 그들을 이용해서 메르키트족을 쳤다. 벌써 또 하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태무친의 정치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덕과 행정, 법치 이런 정치력은 아닙니다. 굉장히 원시적이죠. 그러나 몽골 초원에서 부족들 간의 이해관계, 개인의 욕망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몽골 부족은 A 부족이라고 해서 A 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B 부족이라고 B 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A 부족 안에 약탈해 온 사람, 여자, 그 사람이 낳은 아들, 또 다른 데서 약탈해 온 사람 이런 사람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약탈해 온 사람을 노비로 썼다고 그러는데 이 노비가 그렇다고 집에서 청소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뭐 자기 사냥꾼으로 그냥 부하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똑똑하다 싶으면 자기 양자로 삼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부족 안에 구성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들이 잘 살 때는 괜찮은데 뭔가 위기가 닥치면 순식간에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들은 항상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면 이 부족들끼리 또 거래를 해요. 그럼 징기스칸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복잡한 데서 자기 편이 될 사람을 굉장히 잘 찾아.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배신 안 하도록 만들어. 그 비결이 뭡니까? 그건 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데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때 쓰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써? 다만 그런 노력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후로 태무친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고 태무친은 초원의 1인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몽골부의 칸이 됩니다. 오늘 칸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칸은 이 한자로는 한인데 이 몽골 지역에서는 뭐 왕, 황제, 군주, 대장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 부족이 있을 때
그 부족들을 통합해서 광역의 영토를 만들잖아요. 그걸 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이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한국은 한 번 왕이 생기면, 왕국이 생기면 그냥 가잖아요. 여기는 만들었다가 깨졌다가 만들었다 깨졌다 그러니까 다시 뭉칠 때마다 뭉쳐지면 추대를 하는 겁니다. 칸이라고. 그래서 이제 칸이라는 이름이 자꾸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게 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죠. 태무친과 대립 구도를 가지게 된 인물들이 태무친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웅 라이벌은 진짜 라이벌입니다. 징기스칸의 라이벌 자무카입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 요건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간 친구였다고 하고 한때는 동지이자 의형제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몽골의 패권을 두고 죽을 때까지 싸웠던 사람. 이 정도면 정말 라이벌이죠. 자무카는 주리아트족 또는 자드란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발음은 다 틀려요. 어느 발음이 맞는지 기록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죠. 자무카의 이름은 자무카 세첸이라고 했는데 세첸은 영리하다, 현명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좀 야같대요. 그도 젊은 시절에는 메르키트의 토크토와 베키아에게 공격을 받아서 30명과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하고 또 다르게 이 야갔던 그는 토크토아에게 귀순을 해서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무진이 옹칸과 협력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메르키트족을 공격했을 때 자무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무카의 세력이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태무친은 그냥 거의 용병대장 수준이고 옹칸과 자무카는 거의 협력 세력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태무친과 자무카가 반목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은 자무카의 친족 또는 동생, 사촌이라고 하는 태구 다차르라는 사람이 태무친의 노복인 주치 트라말라의 집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치는 도망가지 않고 가축 틈에 숨어 있다가 이 다차르를 사살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자무카는 자기 종족과 타이치 우드 등을 연합해서 태무친을 공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핑계고 애초에 동맹 맺을 때부터 정치적 동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구실이 된 거죠. 태무친과 자무카는 메르키트족을 제거한 다음에 즉시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 친인척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군사력은 태무친이 약한데 정치 그리고 계약에서 승리를 합니다. 정치는 이해하시겠는데 계약이 뭐냐고요? 이 몽골 부족들은요, 이게 진짜 친척도 없고 인척도 없고 하도 험하게 살아서 그런지 대놓고 들이대요. 계약서 확실하게 써. 출거 확실하게 미리 줘. 완전히 그냥 대놓고 들어갑니다. 결과를 갖고 보면 아무도 하지 못했던 통합을 징기스칸이 이 위협, 설득, 계약으로 이루어내요. 정말 희한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근데 그 비결은 안 가르쳐줬죠. 그래서 태무친이 진짜 초창기 승리는 이 인간관계의 승리, 영업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돼서 태무친의 세력이 성장하니까 자무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러 부족들을 모아서 태무친을 공격합니다. 무려 3만의 기병을 동원해서 태무친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우호적인 종족을 모두 모아서 만인대, 천인대, 백인대, 십인대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조직화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죠. 병력의 열세를 조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부족으로 나눠서 13 쿠리엔이라는 것으로 편성을 합니다. 전체의 모양은 원형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선발, 중앙, 좌우, 후위 예비대 이런 식으로 구성했을 겁니다. 이 원형이라는 게 왜냐면요, 말 타고 싸우니까 말은 진법을 몰라요. 그래서 직선 대형, 삼각 대형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울 때는 어떻게 해? 이 부족들이 알아서 잘 싸워줘야 돼요. 그러면 마구 난장판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인대, 10인대, 1000인대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어느 정도의 명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장의 말을 듣고 팀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너는 이 구역에서 싸워라.
너는 저 구역에서 싸워라. 그리고 옆에서 싸우는 애들을 보면서 맞춰 싸워라. 아, 이거 어렵지. 그리고 충성도가 약한 부족은 갑자기 그놈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나 중국 군대 같으면 갑자기 도망갔어. 그러면 돌아가서 그냥 사형당하는 거잖아. 얘들은 갑자기 빠진 다음에 저쪽 편에 가면 돼. 그러니 이게 옆에를 보고 싸워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봤더니 저게 배신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안 나와요. 근데 징기스칸은 뭘 잘하느냐? 이 팀워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자묵한은 병력이 3만에 무려 60개의 부족팀이었어요. 오, 막강하잖아. 걔가 그걸 다 통제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팀워크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의 기본적인 양상은 맨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병대가 접근해서 활과 투창 공격하면서 상대방의 약점도 탐지하고 어은으로 소모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력 기병이 돌격해서 백병전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 부족을 보고 우리 팀도 적당히 맞춰서 내보내야 됩니다. 삼국지 비슷합니다. 관우가 오면은 하우돈을 내보내야 되고 저쪽에는 뭐 누가 오면 조자룡이를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싸웁니다. 이날 전투에 대해서는 승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태무친이 승리해서 적장을 70개의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 죽였다는 설도 있고 반대로 자무카가 이겨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투는 누가 이겼던지 간에 상대방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졌다고 하더라도 희한하게 명성이 더 올라갑니다.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징기스칸 부대는 희한하게 잘 결집해서 싸운다. 그 성질 더러운 부족들이 징기스칸하고 싸울 때는 배신도 안 하고 열심히 싸운다. 진짜 징기스칸 부족들은 거의 배신을 안 해요. 그리고 적당히 불리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 그걸 보고 징기스칸이 패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귀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부하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주르킨 부족이라는 부족이 태무친 부족이 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태무친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주르킨이 와요. 영화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형님, 뭐 제가 존경해서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야, 너가 좀 가능성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와줬어. 내가 와준 게 얼마니? 그러니까 나한테 뭐 줄 거야?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태무친이 열받는데 이걸 없앨 수도 없어요. 워낙 크단 말이야. 자, 그래서 태무친이 어떻게 하느냐? 이 싸움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토그릴 칸입니다. 토그릴 칸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완전히 세력이 바뀌거든요. 이때 태무친이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가서 옹칸에게 타타르를 치자고 유혹을 합니다. 토그릴이 넘어갔어요. 요 전말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때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금나라로부터 옹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토그릴 칸을 주로 옹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돼요. 타타르족은 금나라하고 제일 많이 싸우고 있었어요. 토그릴은 금나라랑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개명된 부족이었어요. 태무친은 오더니 타타르를 치면은 당신이 금나라한테서 왕창 얻을 수 있지 않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금나라가 준다. 그래서 태무친을 껴서 타타르를 치고 금나라로부터 옹칸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자무카를 버리고 태무친 편에 와버립니다. 태무친이 또 갑자기 승리를 하잖아. 그리고 옹칸을 백으로 넣게 되잖아요. 그러자 바로 자기한테 와서 건방 떨던 주르킨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제거하면 그냥 없애는 게 뭐냐? 옹칸의 힘을 빌어서 주르킨 주류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주르킨 밑에 있는 그 불만 세력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흡수해버려요. 자무카와 태무진의 세력이 갑자기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자무카가 옹칸의 원수인 나이만과 연합해버립니다. 그러자 태무친은 옹칸과 함께 자무카를 공격해요. 이때 전투는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태무친이 중상을 입고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무카를 밀어내는 데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전투 때는 굉장히 잔혹해요. 뭐 그거 말고도 잔혹한 게 한두 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들을 모을 때는 배품의 정치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게 배품의 정치를 하려면 부유해야 되잖아요. 태무친, 옹칸, 자무카 셋 중에 태무친이 제일 가난해.
근데 어떻게 베품의 정치를 할 수 있지? 물량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부족 안에서도 추종 세력들과 안추종 세력들이 있으면 안추종 세력들에게 원하는 걸 줘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애들한테는 항상 양보를 요구해. 이번에 누가 새로 왔어. 쟤 키워주자.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산다. 정말 미래 비전을 던지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집단에 충성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에게 돈은 못 주지만 비전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과 눈앞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걸 줘야 따라와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걸 주고 따라오게 하는 사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를 주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사람, 이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 미래 비전은 던졌는데 현실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패했던 자무카가 다시 태무친과 옹칸 사이를 이간합니다. 왜? 태무친의 세력이 커지니까 옹칸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또 캐스팅 보트답게 이번엔 자무카하고 결합을 합니다. 자무카와 옹칸이 합쳐서 태무친을 공격하니까 당할 수가 없죠. 이때가 태무진 인생에서 가장 큰 패전이었어요. 친애하는 장수 몇 명이 심지어 죽을 뻔도 하고 또 실제 일부는 죽습니다. 이때 전투 기록을 보면요, 완전히 난장판이 돼가지고 도주하는데 뭐 전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붙었다가 다 깨져. 간신히 그래도 대장들은 살긴 살더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모였는데 이때 태무진의 병력이 거의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철저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늘이 돕는 게 처음부터 옹칸하고 자무카는 제한적 동맹이죠. 그래서 태무진이 패배하고 도주하니까 이제 추격하는데 옹칸이 추격을 멈춥니다. 아마 실제는 옹칸이 이게 태무진을 죽여버리면 이제는 또 자무카 세상이 될 거잖아. 내가 미쳤냐? 뭐 늑대한테 권력을 뽑아서 들개한테 주게, 이런 식으로 멈췄을 거야. 태무친은 이걸 알고 도망치는 척 했다가 힘을 회복해서 옹칸을 습격해서 패배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옹칸을 패배시키니까 옹칸은 나이만 쪽으로 도망갔다가 살해됩니다. 그리고 또 옹칸의 집단 중에서 동생이란 자아간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동생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와서 사돈 맺고 그 집 딸들을 자기 부하장수들한테 줘서 이중 사돈을 맺고 이렇게 돼서 자아간보의 세력을 흡수한 다음에 나이만을 격파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몽골은 원래 약한 세력이었고 서부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었던 나이만, 동남부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었던 케레이트를 다 격파하고 몽골의 진정한 칸이 됩니다. 자, 이동안 자무칸은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 태무진과 싸우면서 옹칸의 잠깐 지지를 받아서 자기도 구루칸이라는 이제 칸의 명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무진하고 이게 연합과 반복 배신하다가 결국은 태무진한테 패배해서 죽죠. 물론 자무카도 대단한 용사였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죽고 도망 다니다 끝내 잡혀서 죽습니다. 자무카가 저기 항복할 때 부하 60명이 왔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의형제인데 죽일까 말까 했지만 속으로는 저 중에 누구를 살리나 이거 고민하다가 그래서 부하 60명 중에 30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자기 부하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하는 말이면 태무친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30명을 부하로 만드는 재주가 탁월한 거죠. 진짜 신기하게 신기해. 뭐 그리고 이제 소문은 이렇게 내는 거지. 의형제라 나는 안 죽였어. 조카가 죽였어. 내가 고민했어. 뭐 이렇게 또 얼버무려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징기스칸은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자무카에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무카와 싸우면서 여러 세력들을 다 자기 거로 했고 자무카의 세력 절반도 자기 거로 하면서 드디어 몽골 초원의 패자가 됩니다.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징기스칸이 시작이 됩니다. 징기스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몽골 초원을 통일한 다음에 최초의 목표는 서하였습니다. 여기가 실크로드와 금나라의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쉽게 갔어요.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서하도 이제 문명 세계를 받아들여가지고 성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 징기스칸 얘 말 타고만 싸웠지 어디 성을 공격해 봤나? 그래서 해보니까 잘 안 돼. 공성전은 함락하려면 할 수 있어. 문제는 희생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빙빙 돌아다니면서 고민하다가 수도로 갔는데 거기도 또 안 돼요. 그래야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뚝을 만들어 터뜨리자.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성주에 토사가 쌓여서 성의 해자가 메워집니다. 물이 이렇게 덮지는 못하는데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병 생기고 이제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농작물 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시설을 항복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갔어요. 이때는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공성을 하려면 뭔가 좀 전략도 세우고 기술도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하에서 성공한 다음에 사실 최종 목표는 금나라였어요. 금나라를 정벌해야 되는데 징기스칸이 또 하나 훌륭한 거는 이 문명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뭐 그렇게 열심히 그런 건 잘 안 했지만 알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만리장성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딴 세상이 열려요. 금나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행정 이런 편한 데 사는 사람들의 또 병이 나와요. 한족들이 배신을 때려요. 그러면 대우 잘해주고 배신을 막 유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군사 정보들을 다 얻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옛날에 싸우던 식으로 싸울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특히 여기는 산이 없는데 산이 중요하잖아요. 몽골 초원에서 도는 거하고 시간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시간 계산을 맞춰서 뒤로 돌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이 많으니까 이제 말 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말에서 내려. 이런 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 타고 있는 애들은요, 말에서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낸 게 징기스칸의 위력이죠. 그래서 금나라 군대는 쟤들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싸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말에서 내리고 후방 공격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나라를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징기스칸이 갑자기 금나라 공격을 멈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정복했던 부족 중에 아직도 살아남아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나이만족장의 아들이 서여를 정복한 후 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나라도 중요하지만 서여부터 점령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금나라를 치고 서하를 지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몽고 초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만리장성, 중국에 있는 성 아무것도 아니야.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요새는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몽고군이 딱 앞에 놨더니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투구가 벗겨져 버리더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함락시키냐고. 그런데 서하를 공격했을 때부터 공성을 하다 보니까 공성구가 필요하구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기술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로 가면서 계속 중앙아시아 이슬람 쪽 기술자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라즘에서 징기스칸의 모든 전력이 절정으로 보여주는데 호라즘은 이 넓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거점 방어를 했습니다. 중간에 성들을 쌓고 이렇게 국경을 막는 거예요. 공성을 하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호라즘은 뒤에 거의 100만이라고 불리는 거대 도시들의 예비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갔다간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라즘도 중앙아시아 병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기병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했을 때 징기스칸이 성과 성 사이로 돌파해버립니다. 부대들을. 그리고 마구마구 흩어져서 후방을 도시들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여기 100만이 넘는 예비군이 있지만 이들이 동원 조직은 안 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도시들을 불태우고 도로를 끊어버리면 이 100만 예비군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시켜버리고 백성들은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수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 전술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조조도 썼고 그 전에 많은 유목민도 다 썼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처럼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신속하게 해낼 수 있는 군대가 별로 없어요. 우군, 좌군, 중군 별동대에 있는데 이걸 다 자기 아들들한테 맞죠. 맏아들 주치, 좌군은 차가타이, 성질 더러운 차가타이.
오고타이가 사람은 좋은데 싸움은 잘 못하니까 같이 붙이고, 중구는 자기하고 이제 싸움 전혀 못하는 툴루이, 그리고 별동대는 제일 싸움 잘하는 제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화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 무조건 보낸 게 아니라 다 부대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료에는 없지만 1000km를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 보내서 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각자 알맞은 임무를 줘서 가장 효율적으로 휩쓸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호라즘 수도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당시에 이렇게 넓은 전쟁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라즘 수도를 함락할 때는 싸그리 죽였다고 되는데 사실 싸그리 죽인 게 아니라 살릴 사람, 죽일 사람 다 나눠가지고 살릴 사람 빼고 죽여요. 기술자들 살리는 거죠. 서하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서하에서도 서하 수도를 함락시킬 때 기술자들 다 빼서 살려둡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들을 가지고 투석기 중에서도 가장 위력이 큰 회해포라고 트레부스를 만들게 되죠. 나중에 남송의 양양성을 점령할 때 그 회해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투석기 한번 날라오면 땅에 지름이 50m가 파였다고 그래요. 거의 155mm 같은 위력을 가진 대포로 부셔서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토도 점령하고 기술자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군대도 키워나가고 내적인 단합도 키워가면서 징기스칸의 제국은 확장되게 됩니다. 이 징기스칸의 부대는 지금 지도가 부족한데 호라즘 정복하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유럽, 동부 유럽까지 선발대는 갔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군대가 너무 뻗어나가니까 얘들이 또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징기스칸도 최종 목적은 결국 여기를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기스칸이 이것들이 배신을 때려 그리고 서하로 와서 서하를 정복하고 금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이때 60이면요 지금 거의 100살까지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어떻게 말 타고 다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몸과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서하 원정을 준비하다가 낙마 사고로 부상하고 그것이 병이 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낙마 사고 안 했어도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큰 장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 받쳐주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생명이 닿는 날까지 원정을 했고 나아갈 방향은 정해주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 후손들이 금을 정복하고 남송까지 정복하면서 원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징기스칸에게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화약이 등장하기 전에 세계 최강의 군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군대는 다 유목기병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쯤에 메소포타미아로 침공해서 수메르 문명을 파괴했던 아카드족도 중앙아시아에서 흘러온 유목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공포의 제국 아시리아, 와 엄청 세다. 유목민족이 한번 침입하니까 그냥 홀라당 망합니다. 로마, 삼도 정치의 일원이던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이때 로마군 몇만 명이 파르티아의 노예가 됩니다. 이후로도 로마군은 유목기병에게는 거의 이겨보지 못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유명하잖아요. 유목민을 막기에 세웠다고. 우리 교수님 말씀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목민족이 마음먹었을 때 만리장성 못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제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족이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들의 약점이 통합과 조직력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쟁을 못합니다. 거란이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요나라를 세운 성공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거란 여진족도 약간은 이렇게 농민족 이런 게 들어왔던 거고 가장 야성적이었던 몽골족은 정말 가망성 없었습니다. 모레알 같은 몽골군을 결집해서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든 것이 징기스칸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럼 그런 걸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몽골군의 가장 큰 약점, 모레알 조직력을 만드는 약점을 개선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약탈이었어요. 그냥 약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징기스칸은 약탈을 금지시키고 전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분배하게 합니다. 이거는 징기스칸이 포상한다는 의미도 있죠. 이렇게 돼서 부족 내에서 벌어지던 포상을
중앙 집권하에서 자기가 포상하게 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부족들도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실전적인 전술 개량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재갈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이나 보면 말을 이렇게 몰아야 되니까 입에다가 이걸 물리잖아요. 근데 재갈을 물리면 호흡이 안 돼요. 불편하죠. 그러면 폐활량이 떨어지게 돼요. 이걸 왜 물리겠어요? 통제하려고 물리는 거거든요. 안 물리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어릴 때부터 패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거칠게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엄하게 가르쳐요. 말들이 어릴 때 군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을 먹일 때도요, 반드시 줄 세워서 먹입니다. 차례를 안 지키면 바로 그냥 피 나오도록 맞아요. 그만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게 전술기동 뭐 이런 건데, 부족들도 능력이 있고 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족들의 개성을 잘 알아가지고 잘 작전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망구다이라는 건데, 부족끼리만 전투를 하니까 단합이 안 되고 엘리트가 있어도 제대로 못 써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 중에서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최전선에 내보냅니다. 얘들이 망구다이라는 애들인데, 이게 뭐냐면 막 공격하다가 일부러 져 갖고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오다가 양쪽에서 매복해서 공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도망을 치다가 적이 근접하면 뒤로 돌아서서 쏩니다. 요게 동양 군대에는 안 먹혀요. 알거든요. 파르티안 샷이라고 우리나라 무용청에도 보면 뒤로 돌아 쏘는 거 있잖아. 우린 다 알아. 근데 서양 군대는 이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체격도 조그맣지 뭐 이런 것들이 도망가니까 막 쫓아가다가 뒤로 쏘는 화살에 무수히 당합니다. 이런 전술도 징기스칸이 창안한 건 아니지만 표준화시킨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직화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부족 조직을 전술 조직으로 운영합니다. 내가 A 부족이었다 B 부족에 갔어요. 달려! 우린 말 못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표준화를 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거의 1000km에 가까운 지역을 통제를 합니다. 연락병들을 동원해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도 굉장히 조직력 있게 통솔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징기스칸 군대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병이란 남들보다 빠르게 전투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자질입니다. 임기응변, 상황 판단력,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병 전투를 많이 하면 좋은 게 바로 이런 특별한 자질을 검증하기가 또 좋아요. 징기스칸은 이런 능력자를 검증하죠. 그리고 부족 내에서 밑에 능력은 있는데 부족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애를 찾아내서 쓰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들의 잠재력도 키워내지만 부족 속에 억압해 있던 애들의 능력을 또 뽑아내는데 탁월했어요. 마지막으로 징기스칸의 가장 위대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아까 약탈물을 이게 못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참 쉬울 것 같죠? 수천 년 동안 못했어 이거를. 부족 애들이 약탈하는데 이거를 하지 마, 나중에 좀 같이 나눠, 이거 안 된다니까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하자고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해본 적 없습니다. 성공 사례 있나요? 당신은 해보셨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해봤는데 같이 하자라고 말해서 조직을 끌고 나간 사람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댓글에 쓰시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도 나도 해보지 않은 거를 해보자고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리더십의 최고봉이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징기스칸은 이 방법을 굉장히 야만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냥 쓰자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몽고 초원에서도 3인자, 5인자, 10인자밖에 되지 않던 몽골 부족이 징기스칸의 인생 40년 정도 동안에 세계의 절반을 정복하는 엄청난 군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 잠재력을 키워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영웅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징기스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몽골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는 데 기반을 다진 징기스칸.
그는 단순히 정복에만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서원 문명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평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훈과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늘 만나본 징기스칸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토전사처럼 갈수록 입소문 타서 창대해질 컨텐츠네요. 퀄이 너무 좋아요. 역시 고맙습니다. 토전사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말은 왠지 이 채널의 박사님께 딱 어울립니다. 그리고 저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거 보시는 분한테 딱 어울립니다. 내 알고리즘 박사님 다시 오셨다고 왜 빨리 안 알려줬냐? 지금 봤잖냐? 지금이라도 보면 되지. 박사님 옷도 너무 귀엽고 재밌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말 들으면 슬퍼져. 고맙긴 한데